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세법의 김성래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한 번이라도 기본 과정, 기본 이론을 정리하신 분은 이렇게 한 장으로 취득세, 한 장에 등록면허세, 한 장에 재산세 정리하는 거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거 재산세 부분 정리하죠. 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요. 재산세, 어떤 물건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부과할 것이냐, 과세 대상 알아보고, 비과세 대상은 뭐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첫 번째 재산세 과세 대상하면 첫 번째 부동산 중에서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래서 토지는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하면 바다나 전을 매립해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한 토지라도 사실상 토지로 조성이 됐다면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권자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이때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하지 않고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별도로 제외, 주택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이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하면 지붕하고 기둥, 벽 있는 거 그게 건물이죠. 그리고 지붕은 없지만 토지 위에 또는 지하에 설치된 각종 설비 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건축물도 허가 여부, 등기 여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도 주택에 관련된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택의 범위에서,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주택이 따로 있어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까지 통합해서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과세하지 않고 이리 와서 주택으로, 그리고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건물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다음 부동산, 이거 외에 우리 부동산은 아니지만 과세 대상인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물건 5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각각 문제를 독자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뒤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세 과세 대상은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죠. 토지 중에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따로 빼서 주택으로 따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서 주택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택은 뭐한다? 제외. 또 하나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공부상에 기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했더니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뭘로 간다?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단체가 또는 이러이러한데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라면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 하면 첫 번째 국가에 관련해서 2가지죠. 첫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줘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포함한다. 과세를 하겠다.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1년 이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공적인데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재산 상대방 소유자한테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세요?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를테면은요. 자,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일명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그런데 공영주차장 인근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람한테 토지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내가 대가를 안 받을게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등이 결론은 남의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한테도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된다 얘기죠.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대가를 주지 않고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소유한 거 비과세. 근데 2번은 국가 등이 남의 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세 번째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이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지정된 이런 토지는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 돈 버는 거 없어.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채종림, 묘목, 씨앗, 종자를 얻기 위한 임야 아니면 연구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시험림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나 아니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그 외에는 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존속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뭐한다? 과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여섯 번째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건축물이나 보상금을 받고 올해 철거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물의 건축물 여기에 건축물과 부속된 뭐 토지 이렇게 하면 틀려요. 요 토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 불변이기 때문에 요 토지는 뭐하고 과세를 하고 뭐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 예. 철거 명령 받았으면 건축물에 대해서만 비과세요. 토지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과세를 한다. 그거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데 선박의 소유자가 재난구조용에 이용하고 있거나 무료 도선용이죠. 강과 강 사이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이 없으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보셨고 그럼 이런 과세 대상 물건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되느냐?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 이제 납세 의무자로 가는데 여기서 사실상 원칙이 소유자 언제 날짜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누구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때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자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는요 6월 1일 매수자가 재산세 내. 그러면 재산세 피해 가려면 6월 2일자로 취득하면 올해는 재산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문제는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왜? 공유재산, 공동소유재산에는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근데 이때 지분 표시가 등기부에 없다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 납세 의무자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여러분 공부상 그러면 뭐 얘기해요? 부동산 중심으로 얘기할 때 등기가 된 부동산에 공부하면 등기부 등본을 얘기하는 거고 등기가 안 됐어도 공부상 하면 토지면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임야대장, 농지원부 있죠. 이런 데 기재된 내용을 공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원래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상대방이 뭐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도 변동 사유 있으면 변동 사유 있다고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어요. 그럼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재산은 법원의 파산 재단에서 일정 기간 관리하고 종결시키는데 그 종결될 때까지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으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왜 납세 의무자로 지정합니까? 거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죠. 왜? 납세 의무가 없어도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놔야 그 재산이 공매 처분되면 매각대금에서 당해세 먼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여기는 생략됐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된 공부상 소유자도 신고하라. 뭐라고? 내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내 개인 재산이 아니라 종중 재산인데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공부상 기재된 사람 개인 소유 재산으로 보고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상 소유자가 있고요. 세 번째 주된 상속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가 무슨 뜻이에요? 상속권자 중에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여러분 주된 상속자를 결정하는 순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높은 자. 그러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높아요. 이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는데 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뭐한 자?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배우자가 2명 이상 그런 뜻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똑같아요. 지분이. 그럴 때는 그중에서 연장자로 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해서 이 사람을 뭘로?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뭐 안 했어요? 상속 등기를 상속인이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 얘기죠. 다음 매수계약자 그랬어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미리 사용하고 있으면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있다. 대신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음 5번째 위탁자 그랬죠. 위탁자 그러면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이에요. 그래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맡긴 사람이 소유자죠. 그래서 위탁자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보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신탁법에는 맡긴 사람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을 신탁 등기를 하고 이렇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놓고 옮겨놨어요. 그러면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재산세는 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납세 의무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 그죠? 그러면 시장 군수는 구청장은 매년 재산세 내라고 얘한테 뭐 발부합니까? 고지서 발부하겠죠. 근데 얘가 계속 재산세를 체납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얘 다른 재산에 뭐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는 얘가 못 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를 납세 의무자, 물적 납세 의무자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만약에 얘가 안 내면 여기에 바로 압류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탁 재산하면 기본이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나중에 누가?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 물건으로 대신 세금 낼 의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음 사업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환지하지 않고 되돌려주지 않고 공사비 대가로 받은 채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자 그랬어요. 이 얘기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요.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소유권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현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납세 의무자는 중요하고 그리고 35회 시험에서도 필수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납세 의무자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과세 대상, 비과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과세 대상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그럼 먼저 주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 주택이 중요하냐면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 얘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많이 높게 부과를 하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거 있죠.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상가 부동산 10억짜리하고
주택 10억짜리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게 재산세가 많이 나오느냐? 당연히 상가가 많이 나와요. 왜? 수익, 돈을 버니까. 근데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지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일반 자산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대체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여러분,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보는데 이때 부속된 토지는 무한정이 아니라 경계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되는데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주택 건물 바닥 면적 또는 정착 면적이라고도 하죠. 지면에 단 면적 여기에 몇 배, 10배까지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10배를 초과하는 건 주택으로 보지 않고 다 대지,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세법도 재산세에서 3층짜리 다가구주택 있죠. 여러분, 3층짜리 다가구주택은요. 여러분, 법률에는 층수가 제한이 있죠. 3층 이하고 연면적은 1층, 2층, 3층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리고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렇게 여러 세대 가구가 분리해서 구분해서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을 우리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세법은 다가구주택을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왜? 주택의 토지는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3개로 잘라서 각각 계산하면 재산세가 적게 나오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3개로 보고 각각 계산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하고요. 또 세 번째, 동자 붙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동자 붙는 건물이 바로 뭡니까? 집합 건물 구분 등기 되는 거. 여러분 민법에서 물권법 공부했죠? 물권이 뭡니까?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럼 물건 하나에는 소유권이 하나야.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예외가 바로 뭐냐? 동자 붙는 한 동의 건물. 그럼 한 동의 건물 하면 대표적인 게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 101동 그랬어요. 101동, 102동, 103동. 그죠? 아파트 건물이 하나잖아. 물건은 하나인데 여기에 권리는 세대별로 다 소유권 등기가 따로따로 되잖아요. 구분 등기되죠. 이런 건물을 동자 붙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동자 붙는 건물이 아파트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또 상가도 있어요. 상가 A동 상가, B동 상가. 그죠? 상가도 층별로 다 잘라서 구분 등기됩니다. 건물은 하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 구분 등기되죠. 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상가에 대한 세율, 요건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에 대한 세율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합쳐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동의 건물인데 일부는 상가로 일부는 뭘로 아파트로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뭐냐?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면적 계산하지 말고 주택 부분, 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게 밑에는 상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그래서 상가주택, 겸용주택 또는 한 동의 건물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한 동의 건물 생각이 안 나면 여기다가 주상복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상복합 건물은 위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요거에 배치되는 게 한 구의 건물이에요.
한구의 건물은 구분 등기 안 되는 건물이죠. 일명 우리는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하고 법률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과 일부는 상가와 주택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주택. 예를 들어서 보면 상가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4층짜리 상가주택이다. 그런데 밑에는 상가로 사용하고 그리고 위에는 주택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이 두 가지가 근린생활로 되어 있고 요거는 주택으로 이렇게 용도가 명시되어 있죠. 이런 상가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전체 면적의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한구의 주택을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택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관할구역 안에 주택을 2개 이상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산세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2개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마다 각각이에요. 그죠? A주택과 B주택을 합치는 게 아니다.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는 통합해서 과세하지만 A주택, B주택을 합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이해하시고 또 하나 여기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으로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잠시만 쉬셨다가 이제 토지에 대한 구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 예.